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독일의 스타디움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스타디움 이름을 결정하고 대표적으로 뭐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도 그렇고요. 주총 때 되면 이제 집에 편지가 날라오잖아요. 네네. 누구한테 위임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아. 무효표로 되나요? 예,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 분모에 안 들어가죠. 고퀄리티 지식 토크쇼 스크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MC 오상진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는 핵심적인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기업의 현재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중대한 전환점.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주총회 비밀, 회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의 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허준영 교수님과 슈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네요. 네,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허준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모시게 됐습니다. 혹시 뭐 개인기 같은 거 혹시 준비하셨나요? 이따 개봉박입니다. 네, 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방송 보셨나요, 슈카님은? 저희 궤도 씨 나온 것도 봤고요. 예, 예. 우리 교수님 나온 것도 봤고. 궤도 씨보다 우리 교수님이 훨씬 더 재밌었지 않나.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또 예전에 서울시 홍보대사 하느라 저희 옆자리도 앉아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 그때 뵀었죠. 두 분은 어떻게 구면이세요? 사실 2024년에 두 번 뵀습니다. 그 KBS 쌩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는 이제 쌤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또 대학교 선배님이시라고요, 슈카님이? 학번이 저보다 아래세요? 그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쌤이라고 불렀네? 자, 그러면은 슬쩍 주식 관련 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종목 얘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고퀄리티 지식 토크쇼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멘텀 투자신지 네네. 밸류 투자이신지. 트레이더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사실 하게 돼 있습니다. 감독님이 야 여기도 홈런을 쳐야 돼 그러면 휘두르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제 쫄보 투자를 하고 있죠. 또 가치 투자 위주로 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비율은 어느 정도로 좀 코어라고 불리는 거는 좀 예, 예.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를 좀 비율을 한 70%?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이제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30%? 궁금합니다. 교수님도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고요. 경제학자들 중에 투자해서 재미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뉴턴도 그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주총회와 관련된 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스크린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원형 테이블, 금고, 나침반입니다. 자, 과연 어떤 다채로운 얘기들이 펼쳐질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원형 테이블로 얘기의 포문을 열어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원형 테이블을 보니까 그 예전 트라우마가 떠오릅니다. 팀장님과 저런 테이블에서 면담을 했거든요. 본인의 순위는 어느 정도? 그게 다 막 집계가 되나요, 그러게? 그렇죠. 데일리로 나옵니다. 그럼 꼴등은 면담이에요, 그냥? 그 한도를 넘어가면은 바로 저기 이제 불러가는 거죠. 교수님은 이제 어떤 내용일 거라 추측이 되세요? 민주적인 어떤 과정? 평등한 과정. 아니 교수님도 대학원생이나 학부생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역지사지네요. 역지사지. 학생들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제가 꼰대였군요. 네네네. 자, 이 원형 테이블은요, 변화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두 분 주총회 참가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이사로서 재직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저는 사회이사를 모시는 직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총꾼이라는 네네. 어떤 용어도 있어요, 사실은. 축하님의 또 전설의 콘텐츠에서도 언급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 경험이죠, 경험. 네. 너 이번 실적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항의를 하시는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치려 그러면 아니 사장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파란색이라니 말이야. 회사 주가가 빨간색으로 올라야 되는데 시간을 끌으면 본인도 집에 늦게 가셔야 되잖아요. 시간을 끄니까 빨리 나를 달래라. 뭐가 불만이십니까? 그러면 뭐 오는데 차비도 많이 들고 차비 같은 거 드리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또 돌아가세요. 기념품 드리고 기념 하나 더 챙겨드리고. 자, 뭐 주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눠봤는데요. 주주총회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주총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회사 구조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의 아주 초기 선원을 고용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 등에서는 돈 많은 왕족이 펀딩을 혼자 해줄 수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시작됐거든요.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무역선을 보냈습니다. 뭐 20%도 돌아올 확률이 되지 않았던 일종의 벤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장한테 투자할까? 누구를 선원으로 뽑을까?
이때 채용을 위임받고 채용 인원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는 권리를 받은 이 대표자들이 있거든요. 보드 오브 디렉터스, 이사회라고 했던 거고요. 19세기 후반부터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최고 의사결정 구조에 가까운 그런 기구를 맡게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돈을 가장 많이 낸 대주주의 입김이 굉장히 셌겠죠. 근데 점점 이 회사의 주주 숫자가 늘어나면서 소액 주주부터 다양한 주주의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들어봤는데 주요 국가들의 주주총회 도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보면 사실 주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 자체도 주주 가치 극대화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유럽으로 가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부도 들어가 있고요. 뭐 노동자들도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익이 고려되는 방식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요. 노동자 대표가 이사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독일의 스타디움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스타디움 이름을 결정하고 대표적으로 뭐 도르트문트 같은 팀들도 그렇고요. 동아시아 모델이 있는데요. 뭐 가족 소유, 교차 출자, 정부 개입 등 주주 영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여지가 적은 그런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미국 주주총회의 역사일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20세기 초반까지가 좀 달랐습니다, 지금이랑. 기업의 지분 중에 큰 부분들이 다 그렇게 가문에 아니면 금융회사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카네기, 록펠러, JP 모건, 네, 벤더빌트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암초를 한번 만나죠.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잖아요. 자유방임 자본주의나 독점 현상에 대해서 비판. 그래서 이후에는 경영자 자본주의 시대로 변하게 되고요.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경영진을 선임하는 역할을 이제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주주자본주의 시대가 미국에서 열리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서히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잖아요. 점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962년에 상법이 제정되고 본격적 주주총회가 일어나는데 1998년에 아주 길게 진행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13시간 17분을 했어요. 혹시 어떤 주주총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그때가 또 IMF 때였잖아요. 주주총회 전환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죠. 하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이 경영진이 얘기하는 거에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쭉쭉쭉 길어지니까 주주총회가 끝나지 않고 가장 최근에 정말 유명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삼성그룹 얘기죠. 2015년 삼성물산 주주총회였는데요. 그때 제일모직과 합병이 있었습니다. 이때 필리버스터가 4시간 30분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총 가끔 나오잖아요. 막 뛰어와가지고 사실은 저희 편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투표합니다. 그 드라마 상속자들 그런 거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긴박하게 막 진행되고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통과시키는 쪽은 자, 통과시키고 집에 가자 이렇게 외치는 거고, 그렇죠. 때려, 빨리 때려. 반대쪽은 무슨 소리냐, 가지 말자 이렇게. 자, 우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서야 주주 권리가 확대되었다는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현재 주주총회는 어떤 모습이고요,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행사인지 사례와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 친화적으로 가자, 이런 주주총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주주의 권리가 강한 미국에서 있는데요. 전 세계 주주총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주총회일 거예요. 워런 버핏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알죠?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투자의 기재. 오마의 현인.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사회가 주주 친화적인 어떤 주주총회로 정말 유명합니다. 얘가 자본주의 우드스탁. 우드스탁이 뭔지 아시죠? 연주하고 공연하고 음악도 막 흐르고 오. 사람들이 먹을 거 갖고 다니면서 하하고 얘기 나누고, 야, 이게 무슨 축제처럼. 뭐 워렌 버핏 얘기해 주셨지만 영국으로 좀 가보면요. 담합과 거수기라는 오명을 쓴 주주총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가 많이 요즘 듣고 있는 단어를 하나 준칙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데요.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투자자들과 경영진 간의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국내는 자본시장 성숙도가 아까 슈카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보다 좀 낮은 감이 있거든요. 주주총회 선진화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주주총회를 모여서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하던 것들이 새로운 방향일 수 있겠다라고 많이 하고 있는 SK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에 지주회사 중에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그룹사고요. 주주총회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사전 신청한 주주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영상을 보면서 주주총회를 진행한 혁신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많이는 아니지만 소액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주총 때 되면 이제 집에 편지가 날라오잖아요. 네네. 어디로 오세요 막 이런 네네. 거. 누구한테 위임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아. 무효표로 되네. 예, 그냥 그러니까 분모에 안 들어가죠. 우리가 투표한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주주총회의 역사부터 현재 주주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주주총회 사례까지 첫 번째 키워드에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금고입니다. 금고에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얼마나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아, 벽을 돌리는 거. 주총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재무와 관련된 의사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금고로 비유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금고는 기업의 재무적인 결정 사항을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어떤 재무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슈카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주들의 이제 재정적 이해관계를 결정짓는 이제 그런 결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재무적인 지표를 발표도 하고 뭐 결정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 자리에 꼭 가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좀 쳐다봐야 소액 주주들을 위한 결정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또 회사도 이 주주들한테 이 정보나 참여의 기회를 주는 주주총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으로 재무와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주총에서 논의가 되나요? 아무래도 재무제표 승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상장사 한 10곳 중에 8곳이 3월 말에 주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슈퍼 주총데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네네. 거예요. 메이저 기업들의 주총들이 모여있는. 왜 주총이 3월 말에 열리는 건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은 춥습니다. 추운 날 하면 항의가 더 많이 들어와요. 어떤 법률적인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주총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사업보고서랑 감사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빨리 해도 3월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하는 거네요. 최대한 빨리 하는 거죠. 주주명부 기재 변경을 일시 중지하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3월로 제한돼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신고 기한이 일반적으로 3월 말이거든요. 요때 법인세를 신고하려면 적어도 요 전에는 재무제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총을 3월 말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또 배당도 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당 계산일을 12월 31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잡거든요. 네네. 배당을 얼마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3개월 안이라고 치면 3월 31일 전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결정을 해야겠죠. 생소하신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 이 배당이 뭡니까? 배당이라는 걸 회사가 이제 돈을 번 다음에 이거를 우리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를 해줄 거냐 이거 결정을 하는데요. 아마 뉴스에 보시면 벚꽃 배당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날 추울 때 배당주를 사게 되는데 만약 그때 사면은 우리가 주주총회를 할 때나 배당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게 돼요. 깜깜이 배당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깜깜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주주총회를 이제 하는 그때쯤에 이제 배당 기사를 만들어주면 배당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서 그때쯤에 벚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 벚꽃이란 말이 여러 군데 쓰이네요. 엔딩에만 쓰이는 줄 알았거든요. 봄바람, 이 노래 아시죠? 봄바람 휘날리며 좀 더 올려주시죠. 자신감 있게. 흔들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거 컷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큼 무조건 나갑니다. 안 본 눈 삽니다. 너무 딴 쪽으로 많이 샜네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벚꽃 배당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SK와도 관련된 흐름이 좀 있습니다. 2024년 배당은 따뜻하게 1,500 더하기 5,500, 7,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이런 소식입니다. 또 다른 뭐 어떤 내용들이 주총에서 또 오가는지도 궁금하네요. 경영진의 보상 및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승인도 하고요. 기업의 추가 주식 발행 얼마나 할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죠. 자기 회사 주식 사들이는 결정 여기서 하고요. 경영진 보상 결정의 경우에는 상법 제388조인데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해서도 이 주총이 결정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거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 경제학의 기본 법칙은 이제 뭐 경제학과시지만 수요 공급이잖아요. 주식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수요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공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결정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럼 어디 소각장 가서 진짜 막 불질러서 태워요? 예전에는 얘 진짜 주식이 표가 있던 때가 있죠. 표 있었잖아. 주가 오르니까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평가받을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재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주주총회의 중요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자, 나침반 세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주주총회와 관련돼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업의 방향? 기업의 방향. 북쪽이냐 남쪽이냐. 공장을 뭐 어디다 새로 건설할지. 저희가 트레이딩 사업부니까 좀 가장 로지컬한 어떤 그런 조직이잖아요. 저희 자리 잡을 때 싸워요. 그리고 저희가 17층이었는데 그 한 층 위로 이동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저희 본부장님이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왜? 18층에 옛날에 있던 기업들이 2번 연속 문을 닫았다. 여기는 자리가 안 좋아. 자, 그렇습니다. 나침반은요, 재무적인 부분 외에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들을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재무적인 요소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거 이외에 되게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이사들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이사회를 보면은 대표이사가 있고요. 또 사내이사가 있고요. 사회이사가 있습니다. 다수의 어떤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를 좀 늘리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제3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결정을 해라. 모든 이사의 의사결정을 대표이사가 주도하지 않도록 대표이사와 이사의장을 분리하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업의 어떻게 보면 근본 가치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설명하는 이사회 역량 현황표, 이걸 또 공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역량 현황표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뭐 어떤 역량 같은 거를 지켜보게 되나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SK그룹도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공시자료를 통해서 이사회 역량 자료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그룹은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키워드를 2021년부터 꾸준히 이야기해오고 있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분한테 하나 있는데요. SK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SK면은 당연히 최태원 회장님 아닐까요? 근데 이러면 질문이 안 들어왔지. 다른 대기업들하고 SK가 좀 다르게 이사회 의장이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요.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아, 진짜 그 중책을 사회이사가?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나 SK이노베이션 모두 이사회 의장이 다 사회이사가 지금 맡고 계시고요. 해외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가 모두 잘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기구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은 그래서 이사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모든 그룹의 사회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 주총에서 재무적인 결정 외에 어떤 게 논의가 되나요? 또 다른 중요한 안건은 기업 인수나 합병, 저희가 무슨 M&A라고 부르죠. 승자의 저주를 떨친 과감한 승부수로 지금은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 SK하이닉스 그 인수 역시 2011년에 SK텔레콤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사회에서 과감한 승부수로 이것을 밀어붙인 그런 전례가 있죠. 소액주주들도 처음에 반대를 했다가 인수하고 조금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행복한 결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성공적인 M&A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인수권과 더불어서 거의 양대 산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현대기아차 인수합병.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80% 이상, 해외 시장에서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3위까지 지금 브랜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환골탈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합병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합병하면 운송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위 정도의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글로벌 항공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외 기업 중에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 사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주총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기업이 있습니다. 앨런 스캔들이라고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맞습니다. 분식회계. 교수님이 분식회계란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떡볶이, 뭐 순대, 오뎅 뭐 이런 건가요? 분, 가루로 화장을 했다는 말이다. 프로필 사진을 너무 이쁘게 꾸몄어. 오샵질을 심하게 오샵질을 했어요. 그렇지. 당시에 앨론이 너무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분식회계였다는 거죠. 이 주주총회 역할이나 이사회의 어떤 감시 기능, 견제 역할이 미래에 더 강조되게 되는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 안 좋은 사례가 배기가스 조작 사건, 폭스바겐. 이거 디젤 게이트로 디젤 게이트죠. 그 시험 때만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한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40% 폭락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 정도 되는데요. 벌금, 법적 비용 다 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대처가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았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실제로 주총회 요구를 통해서 경영자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 중에 주주총회 때 결정된 아주 중요한 사업의 방향성의 사례가 또 있을까요? 조 단위 규모의 빅딜로 핫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이것도 2024년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논의된 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참석 주주의 85.75% 찬성률로 통과가 됐거든요. 출석률이 62.7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랑 SKENS가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자산만 해도 100조 원이 되고요.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합병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 조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있죠. 이제 합병권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나름 좀 어려운 조건이죠. 대다수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올해 주목할 만한 기업의 주주총회 뭐 어떤 것들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최근에 네이버에서 이혜진 창업자 다시 네이버에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사의 자리에 오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요. 또 다른 예로는 고려아연입니다. 75년간의 동업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최대 주주인 영풍이랑 지금 갈등이 있고요. 경영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고려아연 그리고 영풍의 정기 주총도 좀 주목해야 될 주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주총회 역사부터 주주총회에 다뤄지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다양한 국내 기업들의 정기 주총 안건들까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주총은 또 어떻게 변화될지 뭐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본주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주총회에서도 이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는 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고 또 슈퍼 주총대회라고 너무 몰려 있으면 참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널리 펼쳐져서 더 많은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주주총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아무래도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이 지금 슈카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점점 더 민주적인 주총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스크립 키워드 3가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원형 테이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상징하는 키워드였죠. 주주총회의 개념과 역사부터 주주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재 모습까지 함께 짚어보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금고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나침반이었습니다. 기업의 길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재무적 결정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3가지 키워드를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적 주주총회 곱하기 재무적 의사결정 플러스 비재무적 의사결정 이퀄 기업의 성장 방향성 도출 밸류업을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주 친화적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다양한 의사결정은 곧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자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허준영 교수님 그리고 슈카님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 주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기업의 새로운 이면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릿 4화도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